반갑습니다. 감성책방의 이병찬입니다. 오늘은 김경일 지음의 김경일의 지혜로운 인간 생활을 낭독해 드리고자 합니다. 김경일 교수님은 아주 유명한 인지 심리학자이시죠. 방송에도 많이 출연하셔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심리학적인 지식들을 전해주십니다. 그 중에 전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그날 기분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상사에 대한 대처법이에요. 상사가 기분이 나빠 보이면 오늘 혹시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으시나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럼 그 상사는 자신의 나쁜 기분을 업무에까지 영향을 주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죠. 솔직히 몇 번 적용해 봤거든요. 근데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 덕분에 무난한 회사 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경일 교수님이 인간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알려주신다고 하니 안 읽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정말 유익한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김병일 교수님이 알려주는 인간 생활에 필요한 몇 가지 지혜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낭독 시작해 볼게요. 행복이란 무엇인가? 제 영어 발음을 들어보신 분들은 상상조차 못하시겠지만 제가 미국 유학 생활을 6년 했습니다. 다른 나라로 떠난 낯선 환경에서 외국인들 틈에서 학교를 다니는 유학생들의 각오는 비장합니다. 때때로 한국이 그립기도 하고 사무치게 그립다는 게 어떤 건지 몸으로 이해하게 되죠.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떡볶이 한 접시 먹는 장면만 나와도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유학생들은 더욱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왜 유학을 떠나는지 아세요? 사실 한국에서도 그렇게 공부하면 모두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 가면 갑자기 비장해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큰 죄를 짓는 것 같아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저도 한국에서 대학원 다닐 때는 좀 놀기도 했는데 유학 가니까 어차피 할 일도 없어서 죽어라고 공부만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도 도서관에 나와서 공부하고 심지어는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공부를 했어요. 우리나라 지도 교수님이면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열심히 하네, 대단해. 그런데 유학 시절 제 지도 교수님은 그런 저를 보면서 걱정이 됐는지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경일, 너가 미국 땅에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내는 이 오늘, 하루하루도 너의 인생에서 마땅히 행복해질 권리가 있는 날들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멍하다는 표현도 그때 몸으로 느꼈죠. 그리고 지도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빨리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푹 자도록 해. 그렇게 3일 정도 지내다가 다시 연구실로 돌아와.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세요? 행복해지려고요. 직장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일하세요?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원국 교수님이 행복의 기원이란 책을 쓰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행복에 관련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지만 사실은 이 책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담았어요.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였는데요?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요. 행복은 도구예요. 행복이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나 생을 마감하는 어느 순간에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상태가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에도 마땅히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행복은 달려가면서 인고해야 하는, 그래서 끝내 어느 순간에 만나야 하는 목표가 아니에요.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소소하게 느껴야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그 지점이 오는지도 모르는데 행복이라는 걸 멀리 밀어냅니다. 행복은 늘 저기 어딘가 멀리 있어요. 20년, 30년쯤 행복하지 않고 고통을 참아가며 인고의 세월을 거치면 그날이 올 거라고,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원국 교수님은 그 생각이 너무 어리석다고 말했고, 제 지도교수였던 아트 머크먼 교수님도 제 행동을 보고 착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바로 잡아 주었어요. 물론 오늘의 쾌락만 탐닉하며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먼 미래, 기약도 없이 뜬구름 같은 행복을 위해 오늘 하루를 지나치게 고통스럽게 살고 인고의 세월을 참아내면 먼 훗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은 명백한 착각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선 아마 몇 년만 참으면 분명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지 않겠느냐는 의문이 맴돌고 있을 겁니다. 고등학교 3년을 잘 참으면 좋은 대학에 가고, 직장에 취직해 10년 동안 돈을 아끼고 모으면 집을 장만할 수 있고, 직장에서 보기 싫은 사람도 잘 참고 견디면 언젠가 그만한 보상이 오는 것 아니냐고. 실제로 그런 사례를 주변에서 많이 봤다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행복보다는 작은 행복 여러 번이 훨씬 중요합니다. 작은 행복을 자주 느끼는 사람이 훨씬 오래 생존한다고 하죠. 우리가 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동물적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오래 살아남아야 내 후손도 남기고 우리 인간이라는 종이 지구에서 멸종하지 않습니다. 내 생존이 길어지는 게 결국은 인류의 생존에도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건 크게 보면 우리 인간이라는 종 전체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이 어떻게 수명을 연장시키는 걸까요? 가슴 벅찬 감동적인 행복 한두 번이 인간을 오래 살게 할까요? 연구를 해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주관적 안정감이란 이름 아래 행복 연구를 주도한 심리학자 에드 디너 교수가 강조하는 행복의 법칙입니다. 100점짜리 행복을 열흘에 한 번 느끼는 사람과 10점짜리 행복을 매일매일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행복할까요? 행복의 총합은 둘 다 100점이니 둘 다 똑같이 행복할까요? 연구에 따르면 총합은 같아도 10점짜리 행복을 매일매일 느끼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았습니다. 실제로 행복의 총량은 0에 수렴합니다.
다음 표에서 X축은 하루하루를 나타내는 시간입니다. 좋았던 날도 있고 우울했던 날도 있고 괜찮은 날도 있습니다. 다시 힘든 날, 좋았던 날,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 0에 수렴하죠. 거의 예외 없이 기분으로서의 행복은 장기적으로는 0에 수렴합니다. 들쑥날쑥하니까요. 365일 즐거운 사람을 가리켜 조증 환자라고 해요. 365일 내내 기분이 가라앉아 있으면 우울증 환자죠. 감정이 극단적이지 않고 한정적인 사람들은 총량이 0에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의 크기가 한번 크게 올라갔다가 쑥 내려오면 행복의 크기가 크더라도 빈도는 한 번입니다. 그런데 좀 방정맞아 보이지만 여러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수없이 반복하면 어떨까요? 행복이 많아지는 거예요. 행복을 자주 느끼는 거죠. 그런 경우가 사람에게 훨씬 좋은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은 한 번에 느끼는 행복의 크기가 가장 컸던 게 언제인지 기억하시나요? 그 크기가 어느 정도였나요? 보통 사람들은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을 크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연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우리로서는 범접할 수도 없는 크고 화려한 행복감을 느끼긴 했지만 그 빈도는 너무 낮았기 때문입니다. 매일 거대한 행복감을 느끼기는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너무 큰 행복은 오히려 우리를 굉장히 어둡고 긴 터널 속으로 끌고 가기도 합니다. 인간의 삶 속에는 작은 행복이 여러 번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행복을 여러 번 누리는 건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나한테 알사탕을 주는 친구가 10명 있으면 나의 행복 빈도수는 10번 이상이 되겠죠. 나한테 1억 원을 흔쾌히 내어주는 친구가 1명밖에 없으면 행복의 크기는 커지지만 빈도는 적어져요. 알사탕 1개 줄 능력밖에 없는 친구라도 10명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행복에 관련된 연구를 하다 보니 인간관계도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한테 큰 것을 주지 못하더라도 작은 것을 기꺼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주위에 있는 것, 주변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를 계속하던 중에 더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과 창의성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에 작은 행복을 주는 사람들은 창의적으로 살고 이 세상을 바꿀 만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장기나 오목이나 바둑을 둔 적이 있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내가 둘 때는 좋은 수가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의 한 수가 진짜 잘 생각날 때가 있어요. 바로 훈수 둘 때입니다. 훈수가 뭔가요? 바둑을 내가 두는 게 아니라 내 친구가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나가다가 야, 여기 두면 되잖아 라고 건넨 한마디가 신의 한 수가 될 때가 있어요. 관계주의가 강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창의적인 것 좀 가져와 봐 이러면 못 가져오는데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도와줘 라고 하면 그때 어마어마하게 창의적으로 변합니다.
심지어는 서로 밀접한 사이가 아닌데도 그래요. 이렇게 남을 돕는 것, 이타성의 창의성을 발현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이타성은 자기중심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 되어 어떤 일에 참여할 여지를 찾으려는 노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접근 방식을 바꾸게 되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능력이 길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타적인 사람,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더 창의적인 것입니다. 이타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 지금은 손해를 보겠지만 언젠가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사소한 하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행복의 빈도가 높아지겠죠. 내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있지 못할 때 가볍게 훈수를 두고 가기도 합니다. 그 사람한테는 큰 게 아니지만 나는 행복의 빈도가 높아집니다. 세상은 경쟁하는 곳, 정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류의 오랜 역사를 연구해온 사람들은 저희 심리학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당부합니다. 심리학자들아, 우리가 태초 이래 인간의 역사를 연구했는데 이 세상은 검투사가 승리한 세상이 아니야. 검투사는 강하지만 그 검투사도 나중에는 반드시 더 강한 다른 검투사의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해. 진짜 후손에 많이 남긴 끝까지 살아남는 최고의 강자들은 그 검투사에게 박수를 쳐준 원형 경기장에 힘없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힘이 없어 보이지만 가장 많은 자손을 남긴 사람들은 이타적인 사람이야.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절대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아. 그런데 우리 문명, 우리 인간 세계는 두 번째, 세 번째인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는 경우가 있었어. 바로 이타적인 사람이지. 여러 심리학 연구를 살펴보면 행복한 사람은 이타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훨씬 더 친절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높고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해요. 그렇게 도움을 받은 사람은 행복해지고 그 행복해진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이타성과 행복의 순환고리가 만들어집니다. 나의 인간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경쟁자로 보는 사람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언젠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작은 행복 하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혹은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어떨까요? 나의 작은 이타적인 행동이 복잡한 인간관계 문제를 풀어줄 실마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성적인데도 성공할 수 있을까?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제게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내성적인 직원보다는 성격이 활발한 직원이 임원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학부모님들은 이런 질문을 하시죠. 제 아이는 내성적인 성격이라 리더십이 부족하겠죠? 활달하고 외향적인 아이들이 학생회장도 하고 리더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성적인 사람이 훌륭한 리더가 되는 길이 따로 있고 외향적인 사람이 훌륭한 리더가 되는 길이 따로 있어요. 각자 자기에게 맞는 옷이 따로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내성적이니 리더가 되려면 내 성격을 바꿔야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큰 오류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인지 심리학자들이 지난 60여 년 동안 인간에 대한 데이터를 무수히 많이 축적했는데요.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인간은 20살이 넘으면 두 가지 상수가 됩니다. 안 변해요. 변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두 가지가 변수에 가깝다고 생각했어요. 그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IQ입니다. 최근 3년 동안 IQ 검사 받아보신 분 있으신가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건강검진은 꾸준히 받으셨을 겁니다. 건강은 변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검사한다는 건 거기에 변동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의 변동성이 떨어지기 시작하거나 이미 떨어지면 국가든 조직이든 그것을 주기적으로 측정하느라 예산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도 20살 넘는 성인의 IQ를 측정하지 않는 겁니다. IQ는 기초 사고 능력이죠. IQ는 잘 안 변합니다. 두 번째는 성격이에요. 성격은 15살만 넘어도 안 변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너무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처음 만난 사람과는 말도 잘 못했어요. 하루에 말하는 양 자체가 적었거든요. 그런데 직장 생활 한 20년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 만난 사람이랑 얘기 잘해요. 어떤 분들은 아이를 한 10년 키우고 커뮤니티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 또 어떤 분들은 가게를 10년 운영하다 보니 말도 많이 하고 먼저 다가가는 적극적인 성격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성적인 성격이었는데 외향적인 성격으로 바뀌었다고요. 언뜻 맞는 말 같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봐도 그런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경우를 면밀하게 검토해보면 대부분 성격이 바뀐 게 아니라 사회적인 기술이 향상된 것입니다. 사회적 기술, 영어로 소셜 스킬이죠. 우리는 이 사회적 기술을 매너라고 부를 때도 있고 예의 범절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화법이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용어를 선택해서 어떤 인터벌과 타이밍으로 얘기를 해야 할지, 또 어떤 때는 또 내가 잠시 말을 멈추고 귀 기울여 들어주어야 할지, 이런 밀고 당기는 사회적인 소통 능력이 향상되었을 뿐이지 성격이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초 사고 능력과 성격은 성인이 된 이후에는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성격은 더 그래요. 심리학자들은 성격을 기질이라고 부릅니다. 기질의 첫 번째 심리학적 정의가 뭘까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형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상수 중 특히 성격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다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 나와 배우자 유전자가 조합되어 그걸 자녀에게 물려주게 되겠죠. 성격은 일찍 결정돼서 잘 변하지 않습니다. 낙천적인 성격과 낙관적인 성격의 차이를 아시나요? 낙천적이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만들어진 성격입니다. 이 사람은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습니다. 낙관적이라는 건 뭘까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잃지 않는 거죠. 낙관성은 후천적인 노력과 연습을 통해 만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 낙천적인 성격이 좋은 성격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면
낙천적인 사람보다 낙관적인 사람이 더 오래 살아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이 오래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생각을 잃지 않는 사람이 더 오래 삽니다. 더 중요한 건 낙천적인 사람보다 낙관적인 사람이 건강 수명도 더 깁니다. 낙관적인 사람이 건강을 잃지 않는 상태로 오래 살아요. 그리고 낙천적인 사람보다 낙관적인 사람이 더 훌륭한 리더가 됩니다. 타고난 선천적인 성격이 건강이나 사회적 성공에 지배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낙천적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뇌에는 아난다마이드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이것이 사람의 낙천성, 즉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쉽게 털고 일어나는 능력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한중일, 극동아시아, 동아시아 국가가 전 세계에서 제일 떨어져요. 북유럽의 중간 정도예요. 낙천성이 제일 높은 사람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요르바인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그 사람들은 낙천적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는데 불리한 뇌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하지만 낙관성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추월할 수 있습니다. 낙천적인 사람보다 낙관적인 사람이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데 느끼는 행복감의 총량이 훨씬 더 큽니다. 따라서 리더십의 본질은 관점과 생각이지 성격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조직의 구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리더의 수가 많은가요? 부하 직원의 수가 많은가요? 당연히 부하 직원의 수가 더 많죠. 리더는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지만 부하 직원은 수십 명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관점의 종류가 많겠습니까? 리더의 관점이 더 많겠습니까? 부하 직원의 관점이 더 많겠습니까? 당연히 부하 직원의 관점이 더 종류가 많죠.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먼저 인정하는 것이 리더십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을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훌륭한 리더, 존경할 만한 상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양한 관점을 인정하기가 무척 어려운 나라입니다. 왜일까요? 다양하다의 반대말이 뭔가요? 똑같다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질적인 문화에 너무 익숙합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일기예보가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처럼 큰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 일기예보를 이해하기 힘들어해요. 저녁 뉴스에서 기상캐스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땅덩어리가 큰 나라에 온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왜? 그들이 살던 나라에서는 단 한 번도 전국에 비가 내린 적이 없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미국 전역에 비가 내리면 기후 대재앙이에요. 중국 전국이 추우면 빙하기가 온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은 한 번도 같은 날씨를 동시에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다양하다는 것을 쉽게 인정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우 동질적이라서 저 사람이 나랑 다른 행동을 하면 관점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성격이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관점의 다양성을 잘못 느끼는 집단은 단결을 잘하고 같은 목소리로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에너지를 갖고 있고
신속하게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점이 다양하다는 걸 만에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와 다른 의견이 나오면 당황합니다. 한 인간의 내면에는 수십 가지의 성격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성격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수많은 성격 중 무엇을 더 민감하게 쓰느냐에 따라 그 성격이 조금 더 드러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결론이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기초 사고 능력과 성격은 기질입니다. 기질은 20대가 되면서부터 필요한 리더십, 창조성, 통찰력, 지혜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작 이때 중요한 것은 관점과 태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동질적인 문화에서 리더십의 출발점은 다양한 관점을 인정하자, 다양한 관점을 이용하자, 다양한 관점을 갖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용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사람들은 점점 더 지혜로운 리더가 될 수 있죠. 오늘부터 나와 다른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랑 성격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이 순간에 나랑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네, 김경일 지음의 김경일의 지혜로운 인간 생활 일부분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저는 이 문구가 정말 와닿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어 하죠. 물론 저도 무척 행복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미룬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서 저는 정말 스스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행복해지려면 어떤 큰 성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행복해지겠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지겠지? 그러기 위해선 지금은 힘들더라도 열심히 살아야지 하면서 말이죠. 물론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생각은 현재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와중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이렇게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고 배고플 때 밥을 먹을 수 있고 또 편하게 잘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무척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조금만 살펴보면 행복한 점이 이렇게나 많은데 지금까지 왜 모르고 살았을까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자존감을 높이려면 일상에서의 작은 성공들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을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은 작은 행복, 사소한 행복을 많이 느끼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더욱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감성 책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포근한 밤 되세요.